지금부터는 교육청, 학교, 또 기초환경교육센터 관계자분을 모시고 토론하는 자리를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토론자로는 남윤희 팀장님, 이재분 교장선생님, 장소영 선생님, 안재정 선생님, 정병준 원장님께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장은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공주대학교 이재용 교수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경교육 공동체 여러분, 지금 이 포럼을 지켜보고 계실 많은 분들과 함께 이 초중학교 환경교육 의무화 대비 포럼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의무와 권리를 동시에 규정하고 있는 게 세 가지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교육, 노동, 환경이고, 환경교육은 교육과 환경을 결합한 환경학습권이라고 하는 기후위기 시대의 새로운 기본권으로 최근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도 새로운 미래교육의 방향 세 축 중의 하나로 생태전환교육과 기후변화교육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후속 세대들이 자기에게 닥쳐오고 있는 환경적인 변화에 대해서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자기의 삶을 디자인해 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건 현 세대의 중요한 책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환경교육진흥법 일부 개정을 통해서 특히 초중학교로 한정된 것이 아쉽긴 합니다만 환경교육을 의무화라고 부를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가게 됐는데, 이걸 어떻게 현실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또 학교 현장의 조건을 고려해서 가장 그 잠재성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로 보기에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다라고 하는 조항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행령 시행규칙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고려할 부분들이 좀 더 많게 보이긴 합니다. 조금 전에 이두건 교수님께서 이 법의 제정과 관련된 중요한 쟁점들은 대부분 잘 짚어주셨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끝으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매주 1시간 이상의 환경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하시면서도 실제로 그걸 진행할 때는 학교 사정에 맞게 유연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해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저희가 원래 잡고 있는 일정보다 20분이 딜레이가 돼서 만약에 플로어에서 질의응답이나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확보하려고 하면 1인당 10분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5분의 중요한 토론자를 모셨는데 제가 지금부터 5분의 토론자를 간단하게 소개만 드리고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조금 말씀을 드린 경우도 있었는데, 이번 토론을 잘 보시면, 구성을 보시면 교육청 수준, 그 다음에 교사 수준, 또는 교사도 초등과 고등학교, 그 다음에 학교 전체적인 접근에서의 수준, 또 교과목 수준, 때로는 학교를 넘어서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과 지역사회가 어떻게 협력해서 할 수 있는가, 이 5가지 일종의 선택지가 우리에게 펼쳐진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환경교육 의무화라고 하는 걸 몇 시간, 몇 번 한다와 같은 좁은 관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동시에 지금 이제 이두건 교수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처럼 매우 명료하고 분명한 어떤 틀을 제안할 수도 있겠고요. 동시에 그걸 포함해서 또 다양한 아이디어들도 함께 고려를 해서 이게 내년 3월 달에 시행되기 전에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시행령 시행규칙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우리가 아이디어를 모아가는 과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자 선생님들께서는 대략 8분 정도 토론을 부탁드리고요. 7분쯤 되면 제가 강한 눈빛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환경교육의 필요성과 교육 방향에 대해서 처음에 이두건 교수님 제안해 주신 걸 바탕으로 교육 자치와 분권, 자율성은 이 의무화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남인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충청북도교육청 환경교육센터 환경교육 담당 남윤희입니다. 기후위기와 재난시대에 모두의 안녕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공동체 일원으로 환경교육 의무화 굉장히 환영합니다.
그러면서도 요즘에 교육자치와 학교자치 등 굉장히 자율성이 많이 이야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법적인 의무화 실행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같이 선생님들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의무화와 자유를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계속 고민이 돼가지고요. 제 고민을 우선 충청북도 교육청 사례를 중심으로 좀 풀어보고자 합니다. 교육자치는 구성원들이 교육 주체가 돼서 진단하고 해결하는 제도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지역의 특수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법률에 의해서도 보장이 되고 있고요. 교육감님은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사항 등을 관장하면서 자율적으로 학교 자체에서도 교육과정을 새로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자율성은 굉장히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성교육, 아마 안전교육 굉장히 많이들 하고 계시죠. 이런 의무화된 교육 때문에 사실 학교 환경 교육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왔을 때 굉장히 반발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이런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22쪽을 보시면요. 서울특별시 의회에서 서울의 사례를 가지고 연구를 한 게 있습니다. 필수 이수 시간을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요. 187시간, 서울 같은 경우에 187시간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은 학교에서 일주일에 5시간씩을 해도 못 채우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5단위의 시수를 확보해야지 가능한데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1년에 1시간씩을 만들어 나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업들은 굉장히 형식적으로 보고가 되고 서류상으로만 남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현실성을 아까 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시간씩 제한을 하기는 하지만 아마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현재도 환경교육이 많이 중요시 이야기가 되면서 많은 선생님들이 관심이 있으십니다. 벌써 이 자리에도 80분이나 오셨고요. 자율적으로.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도 보면은 최근에 연수를 열면 환경교육 연수가 꽉꽉 차게 오십니다. 다른 연수에서 연수 모집이 안 돼가지고 힘들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환경교육 연수가 굉장히 채워서도 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인원은 여전히 소수라는 점이에요. 환경교육에 접근하고 있고 관심 있는 분들은 여전히 소수라는 점이고, 그래서 이게 학교 의무화가 됐을 때 이 소수들이 잘할 수 있고 이 소수들이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 개인적인 차원에서 몇 가지 조금 학교 환경교육 그럼 활성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좀 제안을 해볼까 합니다. 의무화는 이미 명시는 되어 있어요. 법률적으로 있으니까 시행령이나 이런 곳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이기도 하고요. 사실 의무화는 됐는데 안 됐다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틈새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틈새를 어떻게 잘 메꿔나갈 수 있을까 고민이 되는데 사실 저도 답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자치 그리고 학교 자치의 입장에서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학교 환경교육 문화 만들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환경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기후위기가 중요한 건 많이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학교 교육 그 중요한 것과 교육과정으로까지 연결해서 수업을 하는 건요. 정말 머리에서 가슴에서 발까지의 거리가 가장 멀다고 하는 것처럼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저는 학교 환경 교사였던 시절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교육과정 딱 나오게 되면은 시수 싸움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늘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가 먼저 움직일 수 있는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충북교육청에서는 2022년에 모든 학교에 돈을 내려보냈어요. 우선 100만 원부터 500만 원까지 학교 규모에 따라서 내려보냈더니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요. 역시나 이게 의무적으로 돈이 딱 가니까 강제적이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선생님들이 되게 핑퐁이 많이 됐대요. 이전에는 환경부장님이 연세 많으시고 이래서 청소하시고 이런 분들이 하셨는데 못 하시겠다고 이제 돈을 써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나 이 업무 못 하겠다. 이래서 핑퐁이 되면서 사업 담당자 3명회가 이루어졌는데
3월에 바뀌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환경교육 어떻게 해야 되냐, 저희 센터에도 엄청 많이 전화 오고 이랬었는데, 이런 과정을 이제 거치고 나니까 내년에는 당연하게 환경 교육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시스템적인 뭔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도 그래서 우선은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을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점차적으로 학교로 변화할 수 있는 문화를 계속해서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시행령이 나오면 훨씬 더 유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없더라도 사실은 매년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육과정 총론을 고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안내서도 만들어서 계속 배포하면서 학교에서 자율 교육과정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지역의 특색이 담긴 교육과정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역의 특색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는데 모든 지역이 사실 환경은 다 다르잖아요. 어디는 습지, 어디는 바다, 어디는 뭐 바다 중에서도 갯벌,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는 것처럼 지역에 담긴 교육 과정을 만든다면 훨씬 더 유연하게 학교를 선택하기 좋은 것 같아요. 사실 교육 과정을 이제 제가 고등학교 있을 때 한번 새롭게 만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들다 보니까 써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사실 저희가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사들은 운영하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단계부터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지역교육과정에 이런 것들 담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1분 남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로 학교 환경교육에 대한 그래서 그런 지원 연구를 학회나 국가환경교육센터 등에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성취 분석, 성취 기준을 만들고 교육과정을 만드는 걸 학교에서 하라고 그러면 너무 힘드니까 시도교육청에서도 사실 선생님들 모셔다가 하는 거거든요. 근데 환경교사 전문가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전문가분들이 지원해 주시면 훨씬 더 잘 될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신설 학교들 경우에 의무적으로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육과정이 이미 짜놓은 상태에서 교육청과 교육부의 의지만 있다면 이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더불어서 아직 못 썼는데요. 그린스마트 탄소 중립 학교까지 이런 특색 있는 학교들은 환경 교과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발제자님의 교과적 접근성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하고요. 그리고 의무화에 대해서 학교 굉장히 힘든 것도 사실이어가지고요. 교육청과 교육부는 이런 시제들적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분명히 해주시고 실행을 학교에서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학교 현장에서의 그 일종의 필수 교육 이수 시간의 현황이 어떤지에 대한 현황을 이제 일단 짚어주셨고, 또 교육청이나 학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다양성, 유연성 이런 측면에 있어서도 중요한 제안들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저희가 토론 시간이 많으면 8분, 짧으면 5분 정도밖에 확보가 안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보고 계신 분 중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에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또 말씀으로 하시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 자료집에 앞뒤에 보면 백지, 여백지가 있는데 거기에 혹시 의견이나 제안사항이 있으시면 작성하셨다가 저기 입구에 저희 센터 스태프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의견을 남겨주시고 가면 저희가 최대한 이후 논의를 이어가는데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육청 차원에서 큰 틀에서 또 검토를 해본다면 이제 학교로 내려가야 되겠는데요. 해밀중학교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신 이재봉 선생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해밀중고등학교 통합학교 교장 이재봉이라고 합니다. 원래 10분 정도 시간을 가지고 한번 토론을 좀 부탁을 받아서 10분 정도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시간이 8분으로 줄었고, 또 제가 준비한 걸 보니까 이게 10분 가지고 되겠나 싶을 정도의 양이에요. 그래서 좀 제 의도하는 바를 정확하게 전달해드리는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참고만 하시고, 물론 이 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자, 그러면 제가 그 주제를 받은 것은 학교 자율화, 지역 특성화에 맞춘 환경교육
이런 주제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이제 풀어 나갔는데 이건 읽어보시면 되고 그러면 더 좀 절실하고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물론 주제를 벗어나지 않게. 그래서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저희 학교는 신설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가 동시에 있는 학교이면서 신설된 학교를 이제 2년간 제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환경교육을 전공을 했고 환경교육에 뜻이 있는 사람이니까 좀 잘 좀 해봐야 되겠다 해서 일단 중학교를 교육과정을 봤어요. 그랬더니 환경교육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선택교과더라고요. 중학교 선택교과, 필수교과는 아니고 물론 환경이 그 역사처럼 필수로 딱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래서 보니까 선생님들 논의되는 걸 보니까 선택할 수 있는 게 한 5시간 정도 됐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것이 중국어 2시간, 그리고 한문 1시간, 진로와 선택 1시간, 그리고 아까 한문 1시간 했죠. 한문 2시간 해서 5시간이 존재했어요. 그래서 들여다보면서 한문보다는 환경이 중요하지 않을까? 옛날에 차이나의 그 언어인 한문, 중국과도 우리나라 한문이 아니더라고요. 네, 이미 중국 사람들이 아마 우리나라에 와서 한문을 배워야 될 거예요. 완전히 옛날 한문이기 때문에 그거를 2시간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논의를 해서 그러면 환경으로 2시간 바꿉시다 라고 해서 환경 2시간을 선택을 하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환경을 가르칠 선생님이 필요하시겠죠? 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세종시육청에 환경 선생님 한 분도 안 계세요. 제로, 완전히 완벽한 제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선택을 했습니다. 했더니 환경 선생님이 없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지원을 해주셨어요. 지도 기간제 선생님으로 쓰시라. 네, 그래서 기간제 선생님을 1년간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죠. 그런데 1년이 지나니까 선생님들의 의견이 약간 바뀌어요. 한문도 중요하지 않냐? 왜? 저기 문해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하면서 국어 책을 보니까 한문이 너무 많아요. 한자가. 애들이 나중에 수능을 잘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걸 들으면서 선생님들의 그 어떤 문제의식 그리고 소양도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 이런 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또 교육청에서의 지원 이런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선택지가 2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어드는 결과가 됐는데요. 그것도 저는 뭐 살아남아서 만족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살아남았다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이 사태에서 보듯이 환경교사가 정확하게 능력을 갖춘 환경 선생님이 학교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선생님이 좀 더 잘 해서 진짜 환경 중요한 과목이야. 학생 그 다음에 동료들이 더 지지를 해줬다면 2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어드는 일은 없었지 않을까 해서 교육청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인사과에 요청했습니다. 환경교사를 좀 뽑아달라. 그랬더니 인사과에서 돌아온 답은 소수 과목은 좀 곤란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배치하기도 어렵고 뭐 이런 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의 인식 중요해요. 교육청의 인식. 또 교육부의 인식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교육부는 환경부가 주로 이 환경 교육에 대해서 애를 쓰셨지, 교육부는 모든 과목에 다 환경 과목이 녹아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선생님 다 가르칠 수 있어요. 그래서 간학문적으로 다 하면 됩니다의 교육부의 전체적인 의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환경 과목이 태동할 때는 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벌써 한 20년 가까이 환경 과목이 태동해서 환경학, 환경과학으로 이미 자리를 잡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선생님들이 가르치기가 어려워요. 그 예로 2년째 접어들었을 때 이제 단위가 줄어드니까, 시수가 줄어드니까 이제 기간제 선생님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타로 누가 등장하냐면 환경을 가르칠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분명히 교육부에서는 모든 사람이 환경을 가르칠 수 있어요. 모든 과목에서 하면 돼요. 라고 했는데 가르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인 과학 선생님이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학 선생님도 저한테 와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뭐 마땅한 교재가 없을까요? 뭐 이렇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환경학, 환경 과목이 굉장히 그 깊이가 있게 됐기 때문에 아무나 가르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전문 과학 선생님이 상당히 필요하다. 그분만의 환경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분이 센터가 돼서 잡아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드리고 1분 남았기 때문에 교육부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교육부가 움직인 그 기본은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교육법이 3개의 법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기본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이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기후, 변화, 환경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작년에 또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부에서 잘 전반적으로 만들어줘야 환경부와 콜라보하면서 학교에서 잘할 수 있지, 아니면 학교에서 그 각계전투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안에 다 녹아 있는 건데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교장 선생님의 입장에서 아마 겪으셨던 분명하고 구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로 가겠습니다. 옥서초등학교 장소영 선생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옥서초등학교는 2021년도에 탄소 중립 중점학교를 이제 운영을 하면서 사실 의무화에 첫 실험하는 학교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선 이제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오늘 이렇게 그 자리를 또 마련을 해주시고 이렇게 또 그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해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제가 이전에는 환경교육, 다른 교육도 바쁜데 아까 그 187시간이나 또 의무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환경교육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 이 생각을 했는데요. 최근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되게 강한 수위로 얘기했는데 이걸 들어준다고?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기후위기에 대한 위기의식이 되게 높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의무화, 환경교육 의무화가 됐다고 이제 했을 때 사실 처음엔 걱정이 앞섰거든요. 초등학교는 사실 환경교과도 없고 교사도 없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환경교육 의무화를 한다고 해가지고 1시간, 2시간씩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제가 스마트 교육이나 AI 교육을 전혀 모른다고 쳐요. 근데 내년부터 우리 반 아이한테 그 AI 교육을 해야 한다고 치면 이게 지금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 전학공으로 지금 보충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선생님들 학교 생활도 바쁜데 전학공으로 이렇게 우리한테 다 그걸 책임을 떠넘겨도 될 일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렇게 탄소 중립 중점 학교를 실제로 해보면 해봤더니
이전에 환경학습권을 보장해 달라고 제가 주장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중점학교가 딱 되니까 환경학습권이 바로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6학년은 일주일에 2시간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은 확보를 했는데 이제 선생님들이 어떤 한계에 부딪히셨냐면 뭘 가르쳐야 되지?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가 아니고요. 뭘 가르쳐야 되지?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에 있으니까 학교에 와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뭐 가르치는 게 환경교육이야?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목에서 지금 이제 사실 되게 필요한 것은 환경학습권을 시수로만 봤을 때 시수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제 교육 내용 체계가 있잖아요. 그 교육 내용 체계가 확보되는 게 더 급선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내년 3월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내년 3월까지 이 내용 체계가 확보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가환경교육센터나 환경보전협회에서 하고 계시는 지금 이제 교육 콘텐츠에 대한 개발은 계속 하시면서 우리한테 보급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수도 확보하는 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환경교육은 의무화가 된다. 그런데 이제 의무화가 되는데 이게 모든 학교에서 강제적으로 다 한 시간씩 확보해야 된다라는 것은 학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까 제 AI 교육을 해야 되는 입장처럼 약간 폭력적으로 들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예 기간을 5년 정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 사이에 저희한테 필요한 것은 뭐냐? 교사 연수, 교과서입니다. 지금 이재영 교수님께서 표준 그 내용 체계는 1차적으로 이제 개발을 하셨지만 이게 이제 조금 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발달 단계별에 맞춰서 주제별로 맞춰서 이 주제 그 위계를 확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환경교육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 아이들 지금 덧셈 뺄셈 공부하고 있습니다. 기초 기본 환경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환경교육이 지금 개발되어 있는 환경교육들이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탄소중립 중점학교를 하면서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 많이 하세요. 안에 이제 초등학교 용으로 개발되어 있는 이 교재들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탄소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수준의 발달 단계는 개념이라는 게 형성되는 단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채식을 할 때 왜 채식을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설명으로 메탄가스 설명을 하죠. 아이들한테 메탄가스는 그냥 나쁜 가스일 뿐이에요. 이 메탄에 대한 개념이 형성되지 않는 나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보다 더 많은 주제들, 토종 종자, 생물 다양성, 생태 효율성, 그리고 이제 공동체 의식. 왜 우리 기후 위기라는 문제를 우리 이 공동체가 같이 우선순위로 해결해야 되느냐. 이런 태도 형성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표준 그 내용 체계를 개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교사 연수. 영어 교육 같은 경우에 우리가 10몇 년 동안 6개월에서 선생님 이렇게 교원대나 이런 데를 보내면서 6개월 동안 이렇게 연수를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환경교육은 왜 안 됩니까? 지금 이제 영어 교육보다 더 지금 중요한 게 이제 기후위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전에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가망성이 없는 얘기를 들은 생각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 왜 그 옛날에 더 우리가 6개월씩 이렇게 교사 연수에 할애를 하자고 더 강하게 주장을 못했을까 이런 반성을 제가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교사 연수가 되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면 초등학교에는 환경 교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환경 교실을 구축을 해서 지금 우리 옥서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꿈꾸는 환경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그 꿈꾸는 환경학교라는 곳이 그냥 공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그곳은 아이들에게 환경교육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고 환경교육을 아이들이 받고 나서 아이들이 느낀 의견이 머무르는 공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는 아카이브 같은 공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교실을 누가 관리를 할 것이냐. 그 전담 선생님. 사실 옥서초등학교에서 제가 있으면서 그 환경교과 전담을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초등학교에 교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국어 전담으로 하고 담임 선생님들께서 국어 시간을 일주일에 7시간을 하셔야 되면 그 2시간을 제가 떼와서 국어 전담을 하면서 환경교육을 할까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단계적으로 계속 학교에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모든 학교에서 한 차씩씩 해라가 아니고
이게 이제 환경 교실 구축하면서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전담이 필요하다라고 신청을 하면 국어 전담이나 그런 교과 전담으로 주면서 운영을 하게 되면 그 학교에서 그 이제 환경 교육을 하는 학교로 이제 계속 되는 거죠. 계속 그 교실이 있는 학교로. 네, 그래서 제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선생님 환경학습권 확보는 어렵지 시수 확보는 어렵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좀 이제 얘기를 하고요. 꼭 해야 할 이야기는 꼭 다 한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교육청 수준, 학교 수준, 교사 수준, 또 학교 안팎의 연계 수준, 또 교과목 수준, 우리가 다양한 수준에서 정말 아이디어를 한번 싸그리 한번 모아서 좋은 안을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안재정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부천 송내고등학교의 안재정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환경 가르치고 있고요. 가르칠 때마다 드는 생각은 학생들이 왜 환경교육 관심 없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근데 결론은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안 했을 때 개인적인 수준이나 단기적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교사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해야 될 일도 많은데 안 했을 때 아무 일도 안 생기는 일은 당연히 안 하는 거에 치부되는 게 좀 더 가까운 것 같은데 이렇게 안 하니까 의무화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근데 또 의무화를 하면 또 다들 싫어하죠. 이게 약간 딜레마 같은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무화가 약간 채찍이라면 과연 당근 같은 건 뭘까 이런 고민이 좀 들었고, 저희 옆에 부서가 정보부서이기도 하고 뭐 제가 인공지능 교육과정도 같이 좀 관장해서 이렇게 하면서 느낀 거는 정보교육은 가능성에 기대해서 의무화를 얘기해요. 이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의무화해야 된다. 그런데 환경교육은 당위성에 근거해서 의무화를 얘기해요. 이거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근데 그거의 차이는 좀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어떤 의무화의 방향으로 제시를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자 들어가면 다 학교에 좀 이렇게 일임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뭐 이렇게 학교는 좀 되게 어려운 기관이고 복잡한 기관이어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환경부 산하기관부터 좀 뭔가 그런 변화를 좀 이끌어가면 어떨까, 그게 좀 더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원고에도 쓰기도 했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자발성을 일으키는 데는 넉넉한 시간이라는 상황이지 뭐 윤리의식이나 인간성 문제가 아니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바꿔 말하면 환경교육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중요한 거지 환경의식이나 환경지식이 있다고 해서 환경교육을 하는 건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이렇게 이러한 교사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접근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게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기관 중심이나 학교 자체의 연수.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것들은 환경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와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탄소 중립, 생태 전환, 기후 변화 같은 단어들이 학교 교육에서 쓰기엔 좀 되게 낯선 단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 그리고 이런 거 접근할 때 좀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 예전처럼 기관 만들고 제도 만들고 교재 만들고 그리고 연수시키고 그렇게 해서 학생들한테 가는 방식이 기존 방식이라면 지금의 환경교육의 학교 내 위상을 생각했을 때 그건 굉장히 성공하기 힘든 방식이고, 우리가 어찌됐건 학생들에게 이 교육을 하고 싶은 게 최종 도착지라면 학생들한테 어떻게 단기적으로 빠르게 갈 수 있는지, 그래서 중간에 요통 단계를 좀 줄이고 중간 마진도 좀 없애서 학생들에게 만족도를 높이는 방식이었으면 좋겠고, 그거에 가장 중요한 건 교사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사람을 키우는 게 좀 필요하고요. 어느 순간부터 학교가 사람 키우는 일에 굉장히 등한시하는데 건물 지어지고 공간 만들어지고 이런 거에 좀 더 치중을 하는데 사례나 일화에 좀 현혹되지 말고 씨 뿌리는 바람으로 사람 좀 키웠으면 좋겠고, 이거는 유행이 생길 수 없는 것 같아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그리고 결국엔 사람 키우지 않으면 어렵지 않을까. 뭐 그런 점에서 몇 가지 이렇게 제언들을 적어봤는데 이렇게 그 원고에 있는 내용은 참고하시고요. 그거 말고 좀 드는 생각은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면 연수나 이런 전문성을 높이는데 자발적으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봤는데, 지금 하고 있는 환경교육 지도사랑 좀 연계해서 연수 교육 시간을 좀 인정해주면 어떨까? 선생님들이 이제 또 이렇게 퇴직 후의 생활도 좀 고민도 많으시고 그 외에 자격증을 좀 따고 싶어 하시니까 그런 교육 기회들을 주고 그게 어느 정도 달성됐을 때 그런 라이센스를 좀 같이 부여하는 방식이면 어떨까? 그리고 환경교육 지원 사업 때 그 난이도에 따라서 환경교육 연수 이수 여부 같은 것들을 좀 이렇게 평가하면 어떨까? 그리고 최소한 그린 스마트나 탄소 중립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전문가들 연수받은 사람들의 비율이나
또는 이렇게 이수 시간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좀 차등 선별 같은 그런 제도들을 만들면 그래도 좀 더 자발적으로 참여하려고 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러한 좀 최근에 있는 챌린지 문화 같이 이런 것들을 좀 레벨화하거나 수치화해서 좀 등위를 매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즘 뭐 젊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그런 거에 되게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실제 학교에서도 그러한 그러니까 자기의 성취감의 척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게 어딘가에서 좀 쌓이는 구조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력으로 남던지 아니면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축적이 되면 아마 선생님들이 그래도 자발적으로 이렇게 좀 더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나머지 내용들은 원고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간을 3분이나 세이브를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사실 지금 법이 초중학교라고 되어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고등학교를 이 배제했다고 하는 이 맥락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왜 사라졌을까 이런 거에 대한 게 우리가 논의를 통해서 법은 또 바꿀 수 있습니다. 뭐 그리고 법이라는 건 또 필요하면 늘 바꿀 수 있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토론의 마지막 5번째입니다. 점점 더 마을 중심 또 마을과 지역사회의 연계가 환경교육에서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아마 그런 말씀을 해주시지 않을까. 또 이제 성남형 환경교육이라고 하는 새로운 모델을 함께 만들고 진행해오고 계신 맹산환경생태학습원의 정병준 원장님 마이크 부탁드립니다. 예, 박수 맞아주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맹산환경생태학습원 가로 열고 기초환경교육센터라고 가로 닫고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열리는 게 우리가 국가 환경교육센터에서 하는데요. 광역 단위로 가게 되면은 광역 17개 시군에 광역 환경교육센터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남에 있기 때문에 성남은 기초 지자체이기 때문에 기초 환경교육센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많이 대전역에서 80분 정도의 선생님들과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한다라는 게 이럴 수도 있구나라는 좀 뭐라 그럴까요? 반가움, 이럴 수도 있구나, 또 놀라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 30년 전쯤에 NGO 활동을 하면서 이 학교 담장을 넘는다고 했을 때 두 가지 해석이 될 것 같아요. 저희같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학교 담장을 넘어서 들어갈 수 있냐, 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교 담장 바깥에 있는 저희를 기관을 협력 구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저희가 학교에 방문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30년 전쯤에 너무너무 어려워서 거의 뭐 이상한 기관에서 왜 우리 학교를 와서 우리를 못 살게 굴까, 이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소개를 받아서 교장 선생님을 뵙고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는데 좀 이렇게 학생들의 같이 좀 교육을 하고 싶습니다 이러면은 절대 안 해준다고 그러셨어요. 애들 뭐 이상한 소리 할까봐 거의 뭐 이렇게 약간 분위기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설득이 돼서 학생들과의 수업을 하게 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애들을 그럼 한번 빌려줘 볼 테니까 한번 해볼래? 이런 느낌으로 저희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또 저희가 전략을 세웠어요, 그때. 그렇게 해서 지역사회에 있는 신문 기자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제가 보도자료를 써줍니다. 끝나고 나면 써서 꼭 할 때 무슨 학교 가로 열고 교장 누구 가로 닫고는 지역사회의 자연환경과 이런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해서 너무너무 좋은 거다라고 아주 미사고를 다 해가지고 신문을 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 방문할 때 그 신문을 슬쩍 들고 갑니다. 근데 신문에 낫다는 얘기를 처음부터 절대 안 하고 다른 얘기 한참 하다가 오는 길에 신문에 이런 게 낫더라고요 하고 슬쩍 드리고 왔어요.
그리고 나면은 모니터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유형이 있었어요. 절대 아무 반응이 없으면 그 다음에 포기. 그거를 무슨 게시판 같은 데다가 붙였다라는 소식이 들리면 가능성. 근데 확대 복사해서 붙였다. 이거는 무조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학교를 또 가서 모르는 척하고 붙였다 이런 거 티내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막 했던 경험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저희가 2019년도에 코로나가 터지는데 그 전에 저희가 학교랑 수업을 할 때 새집을 제작 어린 애들하고 하고 그 다음에 제작을 해서 부착을 하고 그것을 모니터링을 해서 결과 보고까지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학교에 아무도 못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가 예전부터 교사 교육을 많이 해서 지역사회 교사분들과의 네트워크가 있어서 근데 이분들이 다 관리자가 대부분 되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좀 제가 이거 학교를 들어가긴 해야 되는데 좀 도와달라 했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교장인데 그래도 해주겠다고. 근데 한 건도 접수가 안 됐어요. 한 건도. 그래서 이거 뭐가 잘못됐나 보다. 그래서 다시 우리 평교사분들 네트워크를 또 동원해서 했더니 바로 다 접수가 완료돼요. 그래서 한 학교를 공략한 다음에 그거를 유튜브로 다 찍어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은 개별 탁자를 예전에 조별 활동을 다 개인 활동으로 바꾸고 거의 선별진료소 수준으로 완전히 무장을 하고 학교 바깥에다가 거리 간격을 다 띄고 1인용 테이블 다 놓고 소독 전, 소독 후, 뭐 드라이버도 다 개별화하고 뭐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저희는 코로나랑 상관이 없는 법적인 절차가 됩니다 했는데 그거를 평교사분이 돌파를 하시더라고요. 계획안을 만들고 교장선생님하고 설득을 했더니 교장선생님이 김생이 책임질 거야? 뭐 책임지죠. 그럼 해. 이렇게 해서 1호 학교가 터지니까 그걸 유튜브 방송을 다시 막 학교에 돌려가지고 선례가 생기면은 2호, 3호, 4호 해서 다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나름대로 고생했던 생각이 갑자기 나서 오늘 이렇게 해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학교 교육 의무화해서 이거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학교는 의무화가 된다고 그러는데 학교 안 다니는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 국민 의무화로 이제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벌쩍 들면서요. 그 학습 계좌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평생학습 개념으로도 가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가지만 좀 소개해 드리면은 제가 이제 성남시의 성남형 교육 지원단이라는 시스템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기초지자체인데 예산이 한 180억 정도를 별도로 만들어서 전 학교에다가 이제 프로그램을 학년별로 다 다르게 해가지고 경기도 교육청 그리고 지원청 성남 그리고 성남시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마다 성형 지원단이라고 해서 한 10몇 명의 전담 인력을 뽑아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지금도 하고는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는데 그걸 할 때도 학교로 돈이 처음에는 갔는데 학교 이게 원활치 않아서 아예 해서 모든 시스템을 이 지원단이 다 하고 학생들은 교육만 받을 수 있고 선생님들도 뭐 부수적인 업무가 없도록 해주는 이런 신청만 하면 되게까지 이렇게 하다가 환경교육 의무화를 4학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4학년을 했고 5학년은 그때 저 숲 체험하고 하천 체험을 해주고 6학년은 목공 그리고 시설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4, 5, 6학년을 환경과 관련된 그 과목으로 하면서 그걸 통해서 저희가 성남시가 환경교육도시 지정을 받는데 큰 일조를 했다라고 나름대로 자부를 합니다.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다 중단이 됐댔어요. 그런데 다시 작년 재작년에 물꼬를 튼 게 줌으로도 해보고
또 뭐 안 돼가지고 교사가 학교로 한 명씩만 들어가고 보조교사라고 해서 올해는 계속 학교에 가서, 예전에는 학교 바깥으로 나왔댔거든요. 저희 시설로 왔는데 지금은 저희가 다 싸들고 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예, 학교에서는 외부에 좀 도와줄 기관들을 찾게 되잖아요. 그런데 또 바깥에 있는 기관들은 학교를 어떻게든 들어가고 싶은데 이렇게 서로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선생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사전에 학기 전에 주변에 있는 기관들과 협력을 해서 소통을 한다면은 1년 계획을 잡는데 큰 어려움이 없이 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찾아보시면은. 그래서 나중에 안 되면은 국가센터에다가 좀 이렇게 다시 문의를 하시면 아마 서로 연결할 수 있는 루트가 찾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마지막 1분 이제 한 30초 남았으니까요. 유튜브 한번 핸드폰 있으신 분은 유튜브를 한번 틀어주십시오. 예, 거기에서 맹산환경생태학습원 유튜브 방송을 키시고 구독을 꼭 하시고요. 예, 좋아요는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러시고 저희가 이제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 비대면 사회로 되다 보니까 지금도 이렇게 막 영상으로 전국으로 나가듯이 상상을 하지 않았던 프로그램들을 비대면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에도 나중에 보시면은 체험 후기라는 난이 있어요. 진짜 안 올라가는 그 난을 없애려다가 근데 지금은 2년 동안에 1,800개의 체험 후기가 다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럴 수도 있구나 세상이. 그래서 노력한다면은 길은 어디나 있다. 할 수 있는 길을 하려는 시작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 누르셨죠?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국가센터에도 유튜브 방송 있죠. 꼭 구독하세요. 그게 힘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신성한 토론의 장을 개인의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했기 때문에 토론비는 드리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마지막에 이두건 교수님 그 종합 토론까지 들으신 거 관련해서 이제 말씀 주시고 지금부터 한 10분 정도는 플로어에서 의견 말씀 주셔도 좋고 토론 말씀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이 포럼에 참여하고서 제가 느끼는 것은 참 혼란스럽고 12월 달에 내 업무가 죽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교육기본법과 환경교육법은 솔직히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의 역할이거든요. 학교랑은 약간 떨어져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는 아니거든요. 거기에서 우리가 해당되는 건 저기 10조의 2에 학교장 이제 실시해야 한다는 게 요 공문이 나갔어요. 요거에 대한 반발도 심하거든요. 그리고 교육과정이라든가 어떤 학교 그걸 모르고서 죄송하지만 환경부와 계시지만 이것은 외부 기관에서 어떤 이렇게 푸시를 세게 하는구나. 그리고 분명 학교에서 내년도에 환경교육을 실시해야 된대. 그럼 자율적으로 하라고 하냐? 아닙니다. 학교장은 분명 도교육청 담당자인 저한테 계획서나 이런 거 지침을 내려달라 분명 할 겁니다. 그럼 전 선생님도 뽑아가지고 또 그걸 만들 테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제가 참여해서 느낀 것은 혼란스럽고 어떤 명확한 그 제시함이 없어가지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학교 현장은 너무 모르는 학교 환경 그 의무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조급하고 템포가 빠르지 않나. 어느 순간에 우리 이거 법이 통과됐어. 학교 실시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학교에 뿌릴 때 과연 그 반발이라든가 그것을 어떻게 하실지 궁금합니다. 예, 이정희 장학사님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오늘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이두건 교수님은 발제를 통해서 최선의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걸 제안한 것이고 또 다양한 이제 학교급 또 교육청 학교 밖에서 이 의무화라고 불리는 이 조항을 어떻게 잘 구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나 일선학교나 선생님들이 가장 혼란이 적도록 그리고 의지가 있는 분들은 그 의지를 정말 실현할 수 있게 진짜 하기 싫은 분은까지 우리가 억지로 해서 잘 안 된다는 건 경험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좀 더 포지티브하게 접근해 주셔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그러나 걱정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예, 그 소속하고 성함 말씀해 주시고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동신초등학교 교사 선호승이라고 합니다. 그 말씀드리기 전에 만약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마스크를 내리고 말하면 아마 다 수근수근 거리실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부산에서 올 때 제가 혼자서 자동차 타고 왔어요. 저 오늘 점심 배불러서 반을 남겼어요 하면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아직까지 우리는 기후 위기는 말로는 저희가 위기는 하지만 사실 코로나보다 훨씬 더 위기 순위를 지금 아래로 놓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전제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앞에서도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IPCC에서는 1.5도 상승한데 이제 7년, 그리고 최대 마지노선인 2도 상승한데 아무리 넓게 잡아도 2050년이면 이제 저희에게 마지막 주어진 시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학교에서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 모두 그냥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교육 의무화를 이야기하기 전에 특히 지금 이 현존하고 있는 이 기후위기를 우리가 어디까지 실제 우리 앞으로 다가올 현실로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관점에서 환경, 특히 이 기후위기 문제는 우리가 학생들에게 교육을 해야 될 교육의 문제 이전에 우리 교육 공동체,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가 즉각 나서서 해결해야 될 그런 현실적인 환경 문제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전제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 교사의 환경 이수를 저는 조금 이렇게 의무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월호 이후에 저희가 3년에 총 15시간 안전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스페인에서는 산불이 지나가는 열차 옮겨 붙어서 승객들이 유착기고 다 탈출했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10년 뒤에 우리나라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사실 안전교육보다 훨씬 우리 학생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게 지금 이 기후위기라고 하면 저희가 교사 연수가 이수가 돼야 되고, 그리고 그걸 3년마다 갱신해야 되는 이유가 너무나 이 지금 상황이 급변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정보들이 매일 바뀌기 때문에 우리 교사들이 계속 그런 바뀌는 거를 정보를 알고 저희 인식이 바뀌면 그게 꼭 수업 시간뿐만 아니라 교과나 생활 지도에서 자연스럽게 학생들에게 그게 전해져서 가장 근본적인 우리 학생들의 인식까지도 전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마 우리가 조금 더 유연해진다면 생각할 수 있는 의무화 전략 중에 하나가 어떤 학교는 모든 교사를 일정 시간 이상 환경 연수를 의무화하겠다. 그래서 그 선생님들을 통해서 환경 교육이 모든 교과목에서 잘 될 수 있게 하겠다. 뭐 이런 것도 한 선택지가 될 수는 있는 거 아닌가? 뭐 아주 유연하게 생각해 보자면 그런 생각을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두건 교수님 먼저 말씀 듣고 마무리하는 과정 중에 나는 혹시라도 또 이 얘기는 해야 되겠다 이러면 표시해 주십시오. 네. 자, 그러면 지금 앞에 이두건 교수님 발제하시고 5분의 그 선생님, 교장 선생님 또 원장님 토론해 주셨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관점에서 얘기를 해 주셔서 이제 지금은 뭐 금방 정리가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두건 교수님께서 한 3분 정도 그 우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저는 그 2018년 10월 달에 인천 송도에서 IPCC 지구 온난화 1.5도 특별 보고서가 발표될 때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뭐 90년대 말부터 환경 교육과 교수로서 근무하면서 계속 환경 교육에 관련되는 그런 교육과 연구를 해왔습니다만 이제 그 환경 교육 중요성은 기후 위기가 아니다 하더라도 그 이전부터 이제 또 이제 환경 교육을 해야 되는 이유와 가치와 이게 다 이야기를 해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사회는 그 아주 잘한 것도 있지만 뭐 지난 한 50-60년간의 세계에서 제일 빠르게 발전을 했다고 해요. 경제 성장 발전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선진국이라고 이렇게 다들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부족한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환경에 대한 부분이 뭐 좀 부족한 부분이 많고 환경 교육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부족한 부분이 많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보기에는 환경 교육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봐요. 근데 지금 이제 그렇지 않아도 중요하긴 하는데 기후 위기가 2018년 IPCC 그 보고서 발표되면서 그 어떤 한계점이라고 하는 1.5도씨 상승이
상승이 2052년 이전에 생긴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산업화 이전에 비해 가지고 그 온실 규제 때문에 그 지구 평균 기온의 상승이 그 1.5도가 넘어가면은 걷잡을 수 없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 시점이 2052년 이전에 된다고 했는데 지금 작년에 발표된 그 6차 보고서에 작년 8월에 발표되고 했잖아요. 거기에서는 10년 당겨졌어요. 그래서 2021년 작년부터 2040년 사이에 1.5도씨가 넘어갈 거라고 합니다. 그 기온 상승이 그렇게 됐을 때 아주 더 걷잡을 수 없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단계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참 그 어려운 것이 그 기성세대가 환경을 잘 이해하기가 사실은 어려워요. 그래서 환경 교육을 저도 잘 그 교육을 못 받고 대학 졸업하고 그 이후에도 저는 이제 전공이 이제 환경이 돼가지고 이렇게 알게 되고 공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고등학교 이하 학생만이 아니고 기후 위기 시대 환경 교육은 전체 성인 사회 전체도 학습을 해야 되는 것을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점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 생각을 좀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방식을 많이 바꾸어 가지고 우리 교육계에서 새로운 디자인을 해야 되는 큰 전환을 모색을 해야 되는 그런 그 관점이다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그 토론자 발표하신 것 가운데서도 이제 그 환경교육 의무화라고 하니까 부담감을 느끼고 뭐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다 싶고 이런 이제 그죠 그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뭐 다른 시간도 의무화 시간이 있고 형식적으로 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도 있고 공감은 되지만 하지만 그 의무적인 교육을 그 필수적인 교육이라고 하면 또 말이 또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과학 교육하면서 그걸 의무 교육으로 하지 않잖아요, 이미. 그래서 환경 교육도 새로운 시대에서는 지금 굉장히 새로운 시대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산업혁명 이후에 크게 바뀌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진정으로 그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요, 지금 환경 교육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다뤄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 환경 그 어떤 체계적인 교육과 함께 그 전문가 양성, 환경 교사의 선발까지도 이제 이어지는 그런 방식으로 큰 틀에서 새로운 그 디자인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 유튜브를 보시는 우리 환경교육에 관심이 있는 많은 분들께서 또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예, 그 중에 보면 환경교사를 포함해서 우리가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배울 것인가에 관련된 잠깐만요. 예,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배울 것인가에 대한 우리 사회 전체의 우선순위를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는가 뭐 이런 말씀도 있고 또 학교에 그런 코디네이터와 같은 중심적인 교사가 있으면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데 대한 제안도 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요. 그 한술 첫 술에 배부를 수는 물론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회이자 도전이 찾아온 것도 분명하고요. 조금 힘이 나실 만한 말씀을 하나 드리자면 제가 최근 정보는 갖고 있지 않지만 제가 센터장 할 때의 상황으로만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는 11,700여 개의 초중고등학교가 있고 4,000개 정도의 환경교육 시설이 있고 4,500개 정도의 환경교육 기관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촘촘하게 연결할 플랫폼이 거의 완성 직전입니다. 우리가 의무화라고 하는 아주 거칠고 딱딱해 보이는 이 말을 실제로 만약에 이 11,000개의 학교와 4,000개가 넘는 기관단체와 또는 시설들이 굉장히 유연하고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만약 시스템을 만들 수 있으면 우리가 지금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모든 아이들에게 모든 후속 세대에게 환경학습의 기회를 줄 수 있는 다른 교과목이나 다른 영역에서 도전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실험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환경교육을 정말 받고 싶은 아이의 권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아이들의 욕망과 자기 삶에 대한 걱정과 환경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은 간절한 바람은 지금처럼 무시되어도 됩니까? 환경교육 의무화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받기 싫은 아이를 받게 하겠다든지 하기 싫은 학교를 하겠다는 의미보다는 어쩌면 지금의 기후위기를 걱정하고 자기 삶을 생각하면서 환경에 대해서 더 간절히 배우고 싶은 그 아이들의 정말 환경학습권은 우리가 정말 보장하고 있는가
대해서 냉정하게 묻고 그걸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머리를 맞대고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현장에서 또는 유튜브 줌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이 논의가 앞으로 계속 이어질 테니까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학교 밖에 계신 시민사회단체나 또 환경교육사 여러분들도 이 문제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니까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